어제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서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64세 아시아계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맨해튼에서도 아시아계를 타깃으로 하는 증오범죄가 잇따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폭행과 욕설 등이 잇따르면서 아시아 혐오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진입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뉴욕주 의회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서류 미비자와 전과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교량과 터널 통행료가 오는 11일부터 일제히 인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4,282명, 사망자는 277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7,636명, 사망자는 82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3,799명, 사망자는 5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699명, 사망자는 19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서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64세 아시아계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맨하튼에서도 아시아계를 타깃으로 하는 증오범죄가 잇따랐습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경찰은 어제 64세 아시아계 여성이 반려견 2마리를 산책시키던 중 복부를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 여성이 마당에서 수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흉기에 찔려 고통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LA 카운티 몬테레이 파크시의 23세 여성 다린 스테파니 몬토야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번 사건이 증오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사 당시 인종 때문에 공격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 몬토야는 지난달 30일에도 한 스트릿몰 인근에서 스케이트보드로 한 여성을 공격해 체포된 바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쇠막대기를 든 흑인이 들어와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흑인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과자가 진열된 선반을 넘어뜨리고 쇠막대기로 냉장고 등 가게 내부의 기물을 마구 부쉈습니다. 가게 주인 성 씨는 이 흑인이 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 중국 XX놈이라는 욕설도 퍼부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맨하튼 편의점에서도 아시아계 종업원을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무 중 종업원이 물건을 훔치려 하는 남성을 발견하고 매장 밖으로 따라 나가자 인종차별적인 욕설과 함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증오범죄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철 내 증오범죄도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타임스퀘어로 행하던 5번 전철에서 50대로 추정되는 흑인 남성이 44세 아시안 여성과 세 자녀에게 아시안 비하 욕설과 함께 침을 뱉고 여성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발로 차고 도망쳤습니다. 뉴욕 경찰은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올해에만 35건의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신고됐습니다. 2019년에 단 3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불과 3개월 동안 무려 10배가 넘게 발생한 겁니다. 2019년 뉴욕 경찰에 접수된 아시아계 증오범죄는 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8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는 35건이 NYPD에 신고됐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즈는 증오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 전역의 언론 보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10건 이상의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범법자가 특정 집단을 겨냥했는지 혹은 피해자를 임의로 선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증오범죄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지만 뉴욕타임즈는 명확하게 아시아계를 겨냥한 범죄만 집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뉴욕이나 보스턴의 경우 아시아인을 제외한 다른 인종에 대한 증오범죄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 신고 급증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집계된 범죄 중 절반은 범행 과정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라나 너는 바이러스 등 아시아계에 대한 명백한 차별 발언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아시아계 소유의 주택이나 사업장에 인종차별적인 낙서를 남겨놓는 범죄도 적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로 부르면서 아시아계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계 여성 희생자를 낸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폭행과 욕설 등이 동영상과 보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시아 혐오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는 미 전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서 4일 미 전역 곳곳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3일 뉴욕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콜럼버스 공원에서는 2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만계인 그레이스 맥 하원 의원은 집회에 모인 인파를 향해 내 인생에서 이렇게 나와 닮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널리 지지와 격려를 받는 것을 보거나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의원을 향해서도 아시아 증오범죄 관련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물밑에서 노력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의원은 연단에 올라 편견을 가진 사람을 쫓고 기소하고 체포하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는 침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무술 유단자가 무대에 올라 공격을 받을 시 사용할 수 있는 호신술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시애틀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 200여 명이 주도한 시위도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고가도로와 보도에서 AAPI, 아시아 태평양계 혐오를 멈춰라라는 피켓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어제 커네티컷주 페어필드에서도 상원 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100여 명이 모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진입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마이클 오스터움 미네소타대 감염병 연구 정책센터장은 어제 NBC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미국이 코로나19 4차 유행에 들어섰다고 진단했습니다. 오스터움 센터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오스터움 센터장은 이것은 5등급 허리케인에 속한다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전 세계에서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수를 보고할 것이고 미국이 곧 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4차 대유행의 시작점에 있다면서 진짜 급등세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급증 현상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북동부나 중서부에서 확산이 시작됐다 진정되면 그 뒤엔 남부에서 확산세가 가팔라진다는 건데 오스터움 센터장은 중서부 북쪽 지역이 급등세 패턴의 초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스터움 센터장은 전염성이 더욱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경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확산이 시작됐는데 폐쇄하지 않은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할 것이라며 우리는 상당히 많은 사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경우 국내외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지침을 내놨는데요. 이런 새 여행 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 마이클 오스터움 소장은 어제 폭스뉴스에 출연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새로운 여행 관련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일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경우에는 낮은 위험을 감수하고 국내외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폭스뉴스 선데이 진행자 크리스 월리스는 많은 미국인이 항공 여행과 같은 활동이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안전한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오스터움 소장은 우리는 공중보건 관점에서 그 메시지가 암시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DC의 새로운 지침이 주는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백신을 맞았더라도 여전히 비필수 여행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로시엘 월렌스키 CDC 국장도 새로운 지침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여행을 권고할지 혹은 권고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은 일반적인 여행 전반을 하지 말라는 것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오스터움 소장은 또 우리가 하려는 것은 감염 급증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것은 95%의 효과가 있는 방화복을 사는 것과 같다면서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백신 접종 비율이 늘면서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백신 여권이 시민들의 일상 복귀에 속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정부의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와 요식업계, 스포츠 문화 예술업계 등은 직원들의 일터 복귀와 정상적인 영업 재개를 위해선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19 미감염을 증명하는 효율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유일하게 민간에서 개발한 엑셀시어 패스라는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백신 여권은 민간 영역의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앤디 슬라빗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 고문은 지난달 언론 브리핑에서 백신 여권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밝히면서 일종의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은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에서 우후죽순으로 개발 중인 백신 여권의 안전성과 보편적 접근성 등에 대해 정부가 일련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2일 플로리다주의 어떤 정부기관도 백신 여권을 발급해선 안 되고 민간에서도 이를 요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와 아칸소주, 몬태나주와 오하이오주 등에서도 공화당 주의원들이 백신 여권 도입 반대 법안들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극우 성향 마저리 테일러 공화당 의원은 백신 여권이 기업 봉산주의를 낳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시민들의 삶을 통제하려는 책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에도 항공기 이용객은 연일 100만 명을 넘는 등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이 어제와 오늘 1년여 만에 일시적으로 중간 좌석을 개방했습니다. 어제 ABC 뉴스에 따르면 델타는 직원이 부족해 항공편 100편을 취소하고 더 많은 고객을 받기 위해서 4일과 5일에 한해 중간 좌석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이고 중간 좌석 예약은 기존에 예고한 대로 5월 1일 전면 개방 전까지 불가능합니다. 앞서 델타는 지난해 4월 중간 좌석을 비우는 조치를 도입한 지 1년여 만인 오는 5월 1일부터 중간 좌석에 고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항공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고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 해당 좌석들을 다시 개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델타는 델타 이용객 중 거의 65%가 5월 1일까지는 적어도 한 번은 백신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동안 항공업계의 중간 좌석 차단 조치의 효용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델타와 사우스웨스트, 알래스카와 젯블루 항공 등은 몇 달 동안 가운데 자리를 비워 좌석수를 제한했었는데 이 중 아직까지 중간 좌석 예약을 맡고 있는 건 델타뿐이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중간 좌석을 비워두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위기를 맞은 항공업계는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3일 기준 미국 항공 여객 수는 24일 연속으로 하루 100만 명을 넘었고 금요일인 2일 항공 여객 수는 158만 명으로 코로나19 시작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 의회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서류 미비자와 전과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예산안에 포함되면 수혜자들은 2020년도분 실업수당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일 뉴욕포스트는 뉴욕주 의원들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실이 2021-22 주 예산에 제외된 근로자를 위한 기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1억 달러 규모의 이 기금은 코로나19로 지급된 경기 부양기금이나 추가 실업수당 등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됩니다. 또 2019년 10월 이후 석방됐지만 코로나19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전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금이 조성되면 뉴욕주에서 27만 5천 명의 서류 미비자와 전과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혜자는 2020년 3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실업수당 명목으로 600달러를 소급 적용받게 되고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6일까지 매주 300달러를 지원받는 등 개인당 최대 28,6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이민자 옹호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뉴욕 이민자연합은 서류 미비자들을 위해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역사적인 것이라며 서류 미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해당 기금이 예산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예산안에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시내 교량과 터널 통행료가 오는 11일부터 일제히 인상됩니다. 이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로버트 F. 케네디 브릿지와 브롱스 와이스톤 브릿지, 스로스넥, 베라자노 네로우스 브릿지, 퀸즈 미드타운 터널 등의 통행료가 이지패스 부착 차량의 경우 기존 $6 12센트에서 $6 55센트로 인상됩니다. 이지패스 미부착 차량은 현행 $9 50센트에서 $10 17센트로 오릅니다. 헨리 허드슨 브릿지의 경우 이지패스 부착 차량은 기존 $2 80센트에서 20센트가 올라 $3, 이지패스 미부착 차량에는 기존 $7에서 50센트가 인상된 $7 50센트가 부과됩니다. 크로스베이 앤 마린 파크웨이 브릿지도 이지패스 부착 차량은 현행 $2 29센트에서 $2 45센트로, 이지패스 미부착 차량은 기존 $4 75센트에서 $5 9센트로 인상됩니다. 특히 MTA는 이번 인상안에서 미드티어라는 요금 체계를 새롭게 신설하고 이지패스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는 이지패스 요금보다는 많고 이지패스 미부착 차량보다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베라자노 네로스 브릿지를 이용하는 스테튼 아일랜드 거주민에게 적용되는 지역주민 할인 통행료는 $2 75센트에서 $2 95센트로 인상되고 스테튼 아일랜드 카플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15일부터 실내 콘서트와 공연 그리고 개인 모임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은 오늘까지 코로나19 확진율이 사상 최저치에 가까워짐에 따라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실내 콘서트와 공연, 개인 모임 등을 오는 4월 15일부터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연과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선 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참석 가능 인원수는 각 카운티의 경제 재개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등 공공보건 지침을 준수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낮아질 경우 추가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 인프라 투자 계획에 따라서 LA와 라스베가스를 연결하는 암트랙 노선이 신설됩니다. 전미 여객철도공사 암트랙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따라 LA와 라스베가스 간 노선과 남가주에서 애리조나주 피닉스나 투싼으로 가는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노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전체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2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따르면 미 열차 서비스 개선을 위해 $800억 투입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낸 미주 한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게시된 새로운 청원은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인들의 격리 면제를 당부하며 한국 관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여 명의 청원에 동의한 상태이며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청원에도 2천여 명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LA 지역 한인 상공인들은 같은 내용의 청원을 김석기 의원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내일 뉴저지 테너플라이타운은 한인들이 타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한국 문화와 전통의 계승을 위해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선포를 할 예정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유스 카운슬은 중국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한복을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100년 후 후손들에게 역사적 근거를 남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 미국 정치인과 문헌을 남기는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여러 정치인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테너플라이의 진아 시장이 처음으로 선언문을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SNS 페이스북 이용자 5억 3천만 명 이상의 전화번호와 이름, 주소, 생일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재차 노출됐습니다. 전 세계 106개 국가에 걸친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됐고 이 중 미국에서 가장 많은 3,200만 명, 영국 1,100만 명, 인도 610만 명 등의 데이터가 누구나 열람 가능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국도 12만 1,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것은 지난 2019년 정리한 낡은 데이터라며 그해 8월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을 끝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10일 코로나19 유행으로 브로드웨이 41개 극장이 모두 문을 닫은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일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387일 만에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토니상 수상자인 탭댄서 세비언 글로버와 배우 네이선 레인이 이날 세인트 제임스 극장에서 각각 노래와 춤, 희극풍의 독백극을 선보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관람객 150명이 전체 1,700석 규모 극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간격을 두고 앉아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정규 공연이 아닌 시범 공연으로 대부분 제작자는 연극과 뮤지컬이 올 가을까지는 브로드웨이에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목요일도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